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평소 유튜브를 즐겨 듣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느끼는 5월이네요. 며칠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진짜 사돈들 너무하시네요. 당신들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살자고 저렇게 발악하는데 도움은 못 줄망정? 에휴. 그동안 너무 많은 일로 엎치락 뒤치락 했던 터라 다른 것은 안 바란다. 나는 오직 마음의 평화만을 바란다 라는 심정으로 새벽산을 올랐었죠. 제 기도가 간절했던 것일까요? 최근에는 별다른 잡음 없이 하루하루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기쁜 일도 눈에 띄게 슬픈 일도 없는 지금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어떤 가수가 그랬죠. 누군가에게 가장 큰 복수는 무척 기쁜 일이 생겨서 자랑을 치는 것보다 별일 없이 살고 별다른 걱정 없이 사는 거라고. 어쩜 그렇게 인생사의 전곡을 찌르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픈 가족 없고 큰 갈등 없이 흘러가는 지금처럼만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동안 건강과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거든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 없는 게 최고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겪었길래 젊은 여자가 저렇게 해탈했어. 궁금하시죠?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저의 이야기,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윳돈 있잖아. 가족이라는 게 힘들 때 도와주는 거 아니면 뭐야. 없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곧 갚을 테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 좀 도와줘. 긴 이야기에 앞서 저희 시댁 구성원을 소개할게요. 시부모님 두 분 그리고 큰아들인 남편과 작은 아들인 서방님. 시댁은 이렇게 4명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회계사로 저는 근처 병원의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행사가 있을 땐 소액이지만 양가 어르신께 소소한 용돈도 드리며 할 수 있는 효도를 했지요. 운이 좋게도 시부모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무척이나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하며 늘 손님 대접을 해주시고 밥 먹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앉아있으라며 저를 부엌에서 돌려보냈죠. 아버님 역시 어딘가에서 받은 상품권이라도 생기면 우리 며느리 주려고 갖고 있었다. 말씀하시며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어딨나요? 주변 친구들은 너는 복도 많다. 요즘은 고부관계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던데 너무 좋겠다. 며 침이 마르도록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너 전생에 나라고 했니? 요새 그런 시부모님들이 어딨니? 지지배, 부럽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며느리인 저를 너무나도 아껴주셨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사이는 한없이 끈끈했죠. 제 시댁이 이렇게 평화롭기만 했다면 제가 이런 사연을 쓸 일도 없었겠죠. 시댁의 말썽꾸러기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3살 터울 도련님은 서울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황하다 20대 후반에 미용실을 개업한 헤어 디자이너였죠.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린 형과 다르게 먼 곳에서 기틀을 잡은 도련님. 거리가 있다 보니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에만 얼굴을 비췄죠. 그래서인지 멀리서 혼자 사는 도련님과 저는 큰 교류가 없었어요. 그저 명절에 형식적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었죠. 남편과 도련님의 성향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다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가장 스타일이라면 헤어 디자이너인 도련님은 이 세상이 모두 자기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믿는 캐릭터였죠. 좋은 말로는 활발하고 자기 독립적인 사람, 나쁜 말로는 주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충동적인 남자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은 도련님 때문에 속 꽤나 썩으셨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결혼을 한 지 2년 뒤 도련님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지방에 살던 아가씨였어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를 처음 봤는데 도련님과 비슷한 재질의 사람이라는 걸 식사 시간 1시간 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예전에 내가 아니야. 진짜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시부모님, 남편 모두 멋쩍은 미소만 지을 뿐 누구 하나 강하게 믿어주진 않으셨죠. 결혼식은 물론 신혼집 역시 지방에 차린 2사람. 멀리 떨어져 사니까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별다른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했죠.
시부모님은 자식 농사는 풍년으로 끝난 상황이었죠. 주변에서는 큰 짐 다 떨쳤다 하며 장가를 보낸 어머님과 아버님을 부러워했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일을 하며 큰 근심 걱정 없이 노후를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고 없는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하고 1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거의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버님의 교통사고였어요. 아버님은 퇴근 후 길을 건너시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정면으로 치이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녹색불로 바뀐 이후 걸어가고 있는 아버님을 본인의 과실로 들이받아 버린 거죠. 60대를 넘기시던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다리에 큰 부상이 집중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부상의 부위가 다리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리 쪽에는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담당 의는 그 정도의 사고라면 더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다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과 저희는 슬픈 와중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너무 슬퍼 마세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사고가 그렇게 컸는데 더 큰 상황으로 안 번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게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시댁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재활치료사의 커리어를 수년째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직업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었기에 퇴근 이후 아버님을 찾아뵙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병원 관계자 및 입원 동기 어르신들은 어쩜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봤냐며 아버님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제 칭찬을 해주셨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도왔어요. 그만큼 쉬는 시간도 줄고 피로가 쌓였지만 아버님의 회복이 제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분은 늘 고맙고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님을 케어하는 저와 어머님은 지쳐갔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누군가 대신 아버님을 돌봐줬음 싶었습니다. 며칠이라도 편히 집에서 푹 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간병인이나 사설치료사를 구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니 원하는 대로 진행시키긴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서방님네가 와서 아버님을 케어해주면 어떨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대신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가고 싶긴 한데 저희가 하는 일이 주말에 바쁜 직업이잖아요. 스텝 없이 둘만 가게 운영하다 보니 주말에 시간을 빼기가 좀 그래요. 그럼 평일에 한 번 정도는 와줄 수 있어? 많이는 안 바랄게. 어머님과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남편하고 이야기해볼게요. 만약 어렵다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셔요. 저희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날 저녁 결국 동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대신에 시간 날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에는 가족의 대소사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원했지만 철벽을 치며 도움 요청을 거부한 것이 속상했습니다. 서방님네는 아버님의 사고 이후 얼굴을 딱 한 번 비춘 게 다였거든요. 그건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너무한 일이었죠. 동서 힘든 거 충분히 이해는 돼.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어느 정도는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조금만 수고해주세요. 어쩌겠나요. 가게 운영하느라 본인들도 안 되겠다는데. 저와 어머님은 사는 게 오죽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 생각하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볼멘 소리를 낸다고 해도 두 사람이 넙죽 엎드릴 사람도 아니고 괜히 마음 불편하게 찾아온 뒤에 아버님에게 스트레스만 더 일으킬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아버님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재활훈련을 거듭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하실 법한 고비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셨죠. 이동을 하려면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불행과 좌절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동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치료 일을 하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점이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최선 다해 재활치료를 병행한 결과 홀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고 음식을 가지러 다닐 수 있는 정도로까지 복구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고생했다가 면목이 없어. 너를 봐서라도 더 열심히 운동하마. 시간이 흐르고 아버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사고가 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족 행사였습니다. 어머님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간병하고 큰일을 처리하느라 힘들었던 모두를 위해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 입원 기간 동안 딱 한 번 코빼기만 비쳤던 서방님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방님 이번 달에 아버님 생신 껴있잖아요. 시간 내서 다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동서랑 서방님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예, 형수님. 저희가 시간 한번 보고 연락드릴게요. 뜨뜻미지근한 서방님의 반응. 아, 이 사람 또 안 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끊어지는 찰나에 옆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냥 못 간다고 바로 말해야지 왜 여지를 남겨? 저는 그 목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네, 분명히 동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장에서 전화를 받아서 주변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그 신경질적인 말투와 목소리는 분명히 동서였죠. 아마 서방님의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호통을 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야박하고 치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멀고 불편한 시댁이라고 하지만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나 혼자야? 한 번 내려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신마저도 못 간다고 철벽을 쳐? 전화를 걸어서 동서에게 쏘아붙일까 하다가 이를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결국 아버님의 생신은 서방님네를 제외한 저희 넷이서 치렀습니다. 갑자기 취소 불가능한 예약 손님이 생겼다나 어쩐다나요. 형님 일을 어쩌죠? 라고 시작하며 너스레를 떠는 동서의 목소리에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죄송하게 됐네요. 라며 연기하는 목소리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는 기분을 최대한 숨기며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저희끼리 작은 생일 축하를 나눴죠.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를 갈았습니다. 웃긴 사실은 두 사람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생일 당일날에도 시댁 어른들께 연락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합의금 들어온대. 드디어 사건 마무리 지었네. 고생했어 여보. 소송 때문에 답답했던 거 생각하면 아버님 사고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정말 수고했어. 갑자기 찾아온 불행은 장남이었던 남편에게까지 고통을 안겼습니다. 남편은 매일 회사를 다니며 가해자와 법정 싸움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일사천리로 금전적으로나 법적인 면이 처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 과실을 갖고 있던 가해자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합의금과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저희와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며 힘들게 하더군요. 아버님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사고가 있은 후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그동안 살이 8kg이나 빠졌습니다. 풍성했던 머리숱도 확 줄고 얼굴에 주름도 많아졌죠. 얼마나 맘고생을 했는지 얼굴만 봐도 느껴질 정도로 남편 역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해자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보험금도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정상적인 삶을 잃은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앞으로 간병을 하시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정도의 액수였죠. 어머님 소송권 해결됐대요. 돈 들어오면 우선 아버님 전동 휠체어부터 구매하러 가요. 튼튼한 걸로 다 같이 골라요. 아이고, 드디어 끝났구나. 그동안 너네가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얘들아. 사건이 해결된 날 저는 기쁜 목소리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드디어 모든 게 종결됐다는 마음이 드셨는지 결국 흐느껴 우셨죠. 마음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차로 30분 정도 가면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기에 날이 좋을 때 두 분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공원 산책도 가고 전동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관광지를 알아보며 최대한 두 분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운명의 장난에 비통함을 떨치지 못하셨던 두 분은 저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문득 우울감을 내비치시는 것 같으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기도 했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시댁에 들러 이것저것 생필품을 사다 드리기도 했죠. 저희가 힘든 고비의 순간을 허들 넘듯 한 개씩 뛰어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었던 서방님네는 방관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계절이 바뀔 때까지 서방님네는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하는 짓이 여우 같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서방님마저 그 밥에 그 나무림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서방님은 원래부터 예의와는 먼 거리에서 놀았던 사람이었는데 가만두고 보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하도 둘째 아들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자 그리워하셨습니다. 저도 이미 2번이나 까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또 전화해서 올라와라 어쩌라 참견하고 싶지 않았죠. 두 분이 서운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은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2시간 거리의 둘째 지역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어머,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어째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의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주저했던 남편은 제 재촉기에 결국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서방님은 시종일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서도 부모님의 모든 케어는 남편이 도맡았다고 했죠. 동서는 중간에 가게를 가야 한다며 식사 이후 아예 자리를 떴고 결국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 시부모님과 서방님은 큰 소리를 오고 갔다네요. 어머님이 서방님께 서운함을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너는 아들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고, 몸이 아픈 아버지를 몇 번 보러 오지도 않아서 큰형 내외가 힘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던 서방님은 자신이 일부러 그랬냐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었다며 되려 화를 냈고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이 중지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렇게 불만만 이야기할 거면 다신 내려오지 말라고 하며 자리를 떴다네요. 어머님은 아픈 아버지를 앞에 두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아들을 보며 충격의 눈물을 흘리셨죠. 서방님 미쳤어? 왜 그렇게 급발진이야? 막말로 어머님이 서방님 내외 결혼할 때 집 구하라고 자금도 보태주시고 가게 오픈할 때도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아들이란 사람이 그래? 나도 정말 그 녀석을 이해 못하겠다. 나야 동생이라도 안 보면 그만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이니 마음 뗄 수도 없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서방님 내외가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건실한 부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부모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 알게 된 그들의 일상을 SNS에서 보고 말았죠. 그동안 주말에 가게를 여느라 찾아뵙기 힘들다고 했던 서방님 내외는 SNS의 여행 마니아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캠핑족인 서방님 내외는 매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여행 사진들을 게시해 왔더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처럼 카페나 관광명소, 음식점, 언제는 경상도, 언제는 전라도, 버는 돈 족족을 놀러 다니는데 쓰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물며 아버님 생신 때 내려오라고 말했던 그 주의 주말에도 단체로 여행을 간 사진을 버젓이 본인들의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나이 많은 부모님은 못 보실 테지만 또래인 제가 알게 될 거라는 일말의 걱정도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들이 더욱 얄미워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여행 다니면서 자기 놀 거 다 노는 사람들이 2시간 거리에 시부모님을 보러 오라는 말에는 일핑계를 대며 못 간다고 말하는 꼴이 얼마나 어이없고 우습고 괘씸한가요? 저만 며느리인 것도 아니고 남편만 자식인 게 아닌데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로 한 순간에는 등을 돌리고 제 생활만 챙기는 서방님과 동서,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짐승이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수인 제가 당신들 SNS에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봤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싸우자는 식밖에 더 되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명제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2사람의 악랄한 행동들이 벌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큰 건이 걸리면 두고 보자 인내하며 벼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일하느라 아이돌 보느라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라며 연락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던 중 어머님은 불쑥 제게 줄 것이 있다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 유치원 들어가면 돈 쓸 때 많아질 거야. 이거 가지고 가서 조금씩 보탰어.
어머, 어머님 아니에요. 아직 그 일 수입으로 저희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이 돈은 저희 주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잘 갖고 계세요. 너희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숨쉬고 살았겠니? 그 일 있으므로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고맙다. 사양하지 말고 어서 가져가. 아빠랑은 다 얘기해놨어.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저희 앞으로 내미셨습니다. 어머님은 힘든 풍파의 시기를 너희 덕분에 견뎠다고 늘 고맙고 미안하다며 저희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아이 키울 때 보태쓰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저는 결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두 분의 성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여보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인 것은 일단 갖고 있자고 얘기했죠. 자기야, 나 무슨 보상받으려고 아버님한테 신경 쓴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돈 우리가 갖고 있자. 이 돈 내가 안 지키면 동서가 어떻게든 가져갈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당차게 말하자 남편도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리더군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액수는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에게는 두 분의 노후 자금 중 큰 액수일 것이란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왠지 시댁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 돈으로 성의를 표현해 주셔서가 아니라 저의 노력을 예쁘게 봐주시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감동이었죠. 사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효도와 간병을 당연한 것쯤으로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나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저를 늘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렇게 자신의 일부도 척척 내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저 남은 여생을 맘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일상이 지속되던 가운데 이제 드디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을 즈음 제 주변에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서방님 내외 이사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애가 옆 동네 개업한다고 연락 왔더라. 거기 가게는 정리하고 서울에서 다시 시작한다네. 네? 서방님네가 갑자기 서울이요? 평소에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오신다고요? 그동안 서방님네와 왕래가 없었던 저는 뜬금없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사는 어드밴테이지로 힘들고 불편한 부분은 다 모르쇠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로 옆 동네라니요? 게다가 땅값이나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 그것도 굳이 저희가 살던 동네 인근에 세터를 순식간에 잡은 서방님네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에게 서방님네의 상황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쯤엔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서방님이 인근 동네의 상권 현황을 묻더라네요. 지방에서의 사업이 나름 잘 된 모양인지 번 돈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샵을 차린다나 뭐라나요? 그렇게 놀러 다니며 흥청망청 써대던 두 사람이 얼마나 돈을 모았을까요? 저는 괜히 코웃음이 났습니다. 게다가 서방님네가 시부모님 두 분을 꺼려하는 것은 제 3자인 제가 봐도 확실한 일이었고 가까이 살면 살수록 저희처럼 자주 마주칠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사를 온 걸까요? 참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표면상으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샵이 개업한 주말에 아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얼마 만에 본 얼굴인지 동서와 서방님을 한 번에 알아채기도 어려웠습니다. 가게는 1인 예약제 운영샵이라서 헤어의자가 2개밖에 없는 자그마한 미용실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니 새 미용실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동서와 서방님은 특유의 그 쾌활한 척하는 목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드디어 지방 생활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왔네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자주 왕래해서 형수님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동안 형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는지 생글생글 웃으며 저에게 말하던 두 사람. 저는 갖고 왔던 개업 화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둘이 가까이 왔으니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놓이실 거다.
이제 앞으로는 힘드셨던 두 분께 잘하라고 말이죠. 둘은 염려 말라며 연신 과장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극적인 행동이 조금 꺼림칙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작은 아빠가 장난감을 사다 주니 좋다고 방방 뛰더라고요. 둘은 지방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자신들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효도를 해야 하는 걸 알았지만 앞에 놓인 빚을 갚느라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에게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 나 진짜 잘할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믿어줘. 정말 가게 숨통이 좀 트이니까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건가? 앞으로는 진짜 변하려나? 잠시 마음이 놓일 뻔했으나 두 사람이 이제껏 해온 행동이 있으니 아직은 이르다 어떻게 바뀌는지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니까요. 처음에 두 사람은 아무런 탈 없이 열심히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픈한 가게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열며 손님을 모으기도 했죠. 상권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였다 보니 깨끗하게 새로 생긴 헤어샵에 손님은 꽤 있었다고 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 환자분들 중에서 미용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동네가 좁고 토박이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 소문이 도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하루는 재활치료실에서 팔이 불편하신 노인분의 치료를 돕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서방님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이야기였죠. 평소 솜씨가 좋다는 식의 후기들이 오고 갔던 터라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저도 업무를 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내용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개업 미용실 주인의 관계를 모르는 환자들이었기에 큰 소리로 이런저런 가십거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심장이 쿵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부부가 빚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적자가 더 커질까봐 지방 가게 접고 서울에 올라왔다는구만. 이 근처에 시댁이 있는데 그 집안 돈 좀 있다고 하네. 아, 시댁이 부자야? 그렇대.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에도 가게 인테리어비며 뭐며 다 시댁 도움이었다고 자랑을 어찌나 하든지 파마 말면서 귀 따가웠잖아. 혹시나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저는 다시 한번 귀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서방님네 미용실 이야기였고 분명히 동서의 사정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그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인지 앞에 있는 환자분의 요청도 한 번에 못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관심을 한 번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 무언가에 쫓기듯이 서울로 올라온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불현듯 그러면 안 되겠지만 두 분의 보험금과 위자료를 탐내고 올라온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마음속에 샘솟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었던 이웃들의 잡담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부모님을 뵙고 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홀로 시댁에 찾아갔고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서방님 이사와 개업 준비에 부모님 자금 8천만 원가량이 쓰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8천만 원이 누구의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한꺼번에 그리 큰 돈을 쓸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인즉 가게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하고 기기들을 새로 들여오는 모든 사업 비용을 두 분께 부탁한 것이죠. 무리한 이사의 핑계가 어이가 없더군요. 그동안 아들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만 썩혔다. 앞으로 몸 불편해진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해 지방사업을 정리하고 올라오는 거니 도와달라. 형님 내외만 힘들게 하는 게 본인들도 마음 불편했다 등등 갖은 아첨과 핑계를 더해서 결국 시부모님의 지갑을 열게 한 것입니다. 지방에서 운영했던 가게가 잘 되어서 돈을 모은 뒤에 그걸로 사업을 확장한 줄 알았던 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던 거죠. 그 고생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웬 효자인 척이야. 두 분 앞으로는 일도 못하셔서 적어도 20년은 생활자금으로 갖고 계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돼. 내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놨으니 괜찮을 거야. 두 사람 갑자기 서울로 온 것도 찝찝한데 앞으로 더 얼마나 손 벌리겠어. 당신이 서방님한테도 제대로 얘기해. 단도직입적으로 돈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알겠지? 만약 이 얘기를 동네 사람들 통해 듣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채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고충을 들어두다 여윳돈 있으니 이걸로 먼저 써라. 자금을 마련해 주실 시댁이에요. 하는 짓이 눈에 뻔한 사람들이다 보니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두 사람이 제가 우려하는 상황을 안 만들길 바랄 뿐이었죠.
역시나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동서는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더니 슬금슬금 본인들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생활하면서 쓴 돈이 많아서 남편에게 자꾸 은행 전화가 걸려온다. 남편이 미용실이 끝난 뒤에 배달 알바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곧 카드값을 메꿀 때가 되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다 등등 누가 봐도 뻔하게 어머님께 손을 벌리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 돈을 선뜻 주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걱정의 씨앗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네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라는 씨앗이 말이죠. 어머님 그건 서방님네 사정이죠.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그들이 처리하도록 놔두세요. 괜히 한 번 도와줬다가 어머님 아버님 노후가 순식간에 문제될 수 있어요. 아휴, 그건 나도 알지. 그래도 마음이 좀 쓰이긴 쓰이더라고. 서방님 내외가 자리 잡기에 이미 큰 돈 쓰셨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린 새도 아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어야죠.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저는 틈틈이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며 서방님네 의도를 확인하고 허투루 돈이 나가지 않도록 어머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과도하게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뵈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만남이었죠. 시댁 두 분은 처음에는 오랜만에 본 아들과 며느리여서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뻔한 의도가 보이는 대화 내용과 행동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본인의 빚 얘기와 사업 구상 얘기를 늘어놓는 둘째 아들, 그리고 금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어하는 며느리. 아무리 통장에 현금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앞으로 무직으로 20년 이상을 살아가게 될 두 분에게는 아껴야 하는 돈이었기에 쉽게 건네줄 순 없었죠. 어느 날 제가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받아보니 동서가 점심을 먹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또 얘가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따로 불러내는지 모르겠다고 같이 갈 수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성미가 유순한 어머님을 대신해 한마디 따끔하게 던지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곧바로 약속 장소로 찾아갔죠. 식당에는 이미 동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동시에 등장하니 조금 놀란 얼굴로 어머 형님 하며 일어서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병원에 같이 갔다 왔다고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면서 동서는 끊임없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2호점을 인근에 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무심한 척 말을 툭 뱉었죠. 동서랑 서방님 2호점을 낼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어? 지금 운영하는 샵부터 더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한번 사업 순풍이 돌 때 하나 더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본인 여력은 없는데 주변인한테 의지해서 사업 확장하다 큰일 치른 사람이 있었거든. 얼마나 주변에 민폐였는지. 아휴, 100은 아니더라도 80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겠더라니까. 동서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고 저는 상관도 안 한다는 듯 어머님과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동서의 표정과 저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셨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 해준 것 같아서 기분 좋아 보이셨습니다. 제 멘트 이후에 동서는 입을 꾹 다물고 더 이상 사업이 어쩐다느니 수입이 어쩐다느니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끝나고 동서는 매장에 가봐야 한다며 떠났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동서가 불편한 얘기를 자꾸 꺼내서 어떻게 맞장구 쳐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데 저 덕분에 그 이야기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관심 없다는 마음을 꼭 표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핑계대며 시댁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동서의 행동을 보아 서방님 내외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시댁의 여유자금을 탐내는 이유가 따로 있으리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업 확장이나 본인들의 부축적인 이유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턱 밑까지 돈 때문에 절절 끓는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 저번에 미용실에서 들었던 빚 이야기를 나눴던 환자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담당하겠다고 팀원들에게 말했고 재활치료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나갔죠.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머리 하려고 하는데 새로 생긴 미용실 가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수다쟁이였던 환자는 팔을 천천히 돌리며 본인이 아는 바를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려가며 이것저것 알아봤고 아주머니는 결국 제가 원하는 얘기도 털어놓으셨습니다. 모임에서 들었는데 그쪽 사장이 빚이 상당히 많다더라고. 주식이었나 코인이었나. 아무튼 투자했던 게 망해서 꽤 많이 날렸다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줬고 남편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또 그 벌은 못 고쳤나 보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말해달라 추궁하니 남편은 서방님의 학창시절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서방님이 학창시절에 말썽을 많이 피워서 어머님 아버님 골치가 꽤 아프셨다고 했던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서방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땀으로 정직하게 번 돈보다 불로소득에 관심이 있던 서방님은 인터넷과 친구를 통해서 알아본 정보로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용돈이었던 1만 원, 2만 원 걸었다가 나중에는 10만 원, 20만 원까지 투자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체 고등학생이 돈을 어디에서 구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서방님의 자금 출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였습니다. 그 시절 엄마 아빠들은 비밀번호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보통 자녀의 생일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님 역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거죠. 서방님은 한밤중에 몰래 가지고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후 문자 메시지로 오는 것을 미리 삭제해 두어서 카드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알게 된 두 분은 저축한 돈으로 서방님의 사고를 해결했죠. 그 모습을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았던 남편은 동생이 여전히 그런 허황된 투자에 열성이라는 것을 알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투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서방님은 무일푼의 상태에서 빚을 내서라도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우선 저희는 서방님네 이 일을 시댁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문으로 듣고 추측한 것이기에 정확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니까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댁 두 분과 저희의 사이는 원만했지만 서방님네는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서방님 내외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시댁에게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은 거야? 어? 진짜 엄마 앞에서 확 죽어버려야 속 시원하겠어? 하지만 두 분은 성인이 되었으니 직접 해결하라고 말하며 쳐냈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내외가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임시 휴업이란 글자가 오랫동안 샵 앞에 붙어 있었죠. 저는 매장을 지나치며 닫혀있는 가게를 보았지만 워낙 들쭉날쭉인 사람들이니 장기 휴가라도 갔나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내외가 잠수를 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댁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며 아이와 함께 놀아주셨죠. 점심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며 TV를 보는데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하며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사돈 접니다. 하는 할머니.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님은 뜻밖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다가오셨고 아버님 역시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사돈이 갑자기 왜? 하며 어머님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그 할머니는 동서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토끼눈이 된 채로 물었고 친정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역시 너무나 당황하신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사돈 어른을 앉혔습니다. 찬물을 건네드리자 벌컥벌컥 마신 뒤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리고는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영문도 모르고 그녀의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죠. 사돈, 해도 너무하십니다. 애들이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부모의 몫인데 어찌 그래 나 몰라라십니까? 우리 애가 오죽했으면 이혼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아니 사돈 이혼이라뇨?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저는 테이블 위로 찻잔을 올린 뒤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큰 소리로 바락바락 이야기하는 사돈 덕분에 내막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며 자기들끼리는 알콩달콩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속부터 골마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돈 어른이 연락도 없이 찾아올 정도로 이혼 얘기가 오고 갔다면 정말 큰일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인즉 서방님 이름 밑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이 쌓여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시댁에게 사정을 했지만 해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다 터져버린 동서는 해결 못하면 이혼을 하겠다 선언한 뒤 친정을 찾아갔다네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어머님은 어머나 세상에 말도 안 돼 하며 충격을 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아이들부터 살리죠. 아직 한창인데 부모가 도와줘야죠. 아버님 역시 사돈어른의 이야기 사이사이로 탄성을 뱉으셨습니다. 사돈어른은 본인의 딸을 이혼녀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다고 아이들이 힘들 때 같이 도움을 주자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가정 문제를 왜 지방에 살고 있던 사돈어른까지 엮이며 해결하려 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딸의 엄마라도 연락이 없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행동도 몰상식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쏘아붙이는 사돈의 말에 끙 앓는 소리를 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아이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며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두 사람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의 흐름상 서방님 내외가 이곳으로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어떤 일이 펼쳐질 때 옆에서 도와주려면 버티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을 맞아 모임에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최대한 빨리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오랜 기간 샵도 비운 채 잠수를 탔던 서방님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집에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를 안방에서 들으면서 이혼 얘기가 오고 갔다는 사람이 함께 있었어?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집에 들어오며 엄마 소리치자 사돈은 과장된 목소리로 아이고 이거사 이 불쌍한 거사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방님은 장모님 죄송합니다 과장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어머님 아버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자기 자식이 저지른 짓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사돈 앞에서 죄인의 부모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으셨을 테니 얼마나 충격이실까요. 너네가 이혼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게 말해봐. 지방에서 샵 운영하면서 빚을 좀 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부모님께 부탁드린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두 분이 꿈쩍 안 하시니 갈라선다고 이 난리예요. 샵 인테리어며 입점비며 우리가 해줬잖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난 거니? 처음엔 그것만 해결해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었잖아.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지방에서 올라올 때 적자 상태였었고 시부모님의 도움은 서울샵을 여는 것뿐이었다고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이죠. 어머님은 아이고 세상에 하며 앓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동서의 친정엄마도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거들더군요. 여윳돈 있으면 애들 고비만 넘기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빚이 생겨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건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냐고요. 사돈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 애들이 살겠다고 전할리인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뒷마무리 하시죠. 이렇게 저 애들 끝나면 어찌 얼굴 들고 사시겠어요. 그 교통사고 합의금하고 위자료 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어찌 이리 매몰차십니까? 세상에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모습을 문 너머로 들으면서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본인의 사돈한테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모습이 참 가관이 아니더군요. 그럼 본인도 딸의 엄마면서 자기는 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요?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동서의 친정 엄마까지 합세하여 이혼까진 가지 않게 도와달라는 설득 공세를 펼치던 와중에 딩동 반가운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남편이겠죠. 어머님은 문을 열었고 남편이 들어옴과 동시에 저 역시 안방 문을 나섰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서와 서방님은 저와 남편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더군요. 남편은 동서의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한 뒤에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방님은 본인의 가정사니 형수님과 형은 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위자료는 모두 자신이 해결해오고 있다고 노후자금 관리도 본인이 도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를 향해 빚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왜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어버버하며 제대로 말하지 못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등장에 본인들이 정해놓은 레파토리가 꼬인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수인 저는 이 모든 앞 상황을 안방에서 들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명을 하기가 더욱 민망했을 테지요. 저는 소파의 끄트머리에 앉아서 동서와 동서 친정어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동서와 친정어머니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세 사람의 연출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샵에 들어간 돈이 정확히 8,680만 원이다. 알다시피 인테리어비와 권리금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너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빚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거지? 경이한 계산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내 계산이 틀릴 리가 없지. 나 회계사야. 너한테 들어간 모든 자금을 장부로 정리해서 갖고 있었거든. 너의 빚이 어디서 얼마나 시작됐는지 확실히 얘기해봐. 남편이 차갑게 몰아붙이자 서방님은 뜸을 들였습니다. 동서는 인상을 한껏 찌푸리며 남편의 팔을 툭툭 때릴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본 사돈어른은 대뜸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동생이 이혼한다고 이사단이 났는데 돈돈거리면서 따지고 드냐고 말이죠. 남의 가정일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낯선 할머니의 횡포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동생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처럼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때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에서 샵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 금융권의 빚을 졌고 이율이 높았던 나머지 수입보다 이자 쌓이는 속도가 빨라서 처리하기 어려웠다는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참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노느라 돈에 시달렸다고 생각하냐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잠자코 있다가 남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동서의 태도에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코인으로 진 빚은 아니고? 코인이라뇨? 동네에 소문 다 났어. 하물며 내가 일하는 곳에서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서방님 말 좀 해보세요. 코인으로 진 빚은 아니고요?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 동서와 서방님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방님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동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날뛰던 사돈 역시도 전혀 모르는 소리인지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 입에서 코인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헉하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방님을 채근하기 시작했죠. 코인이 대체 뭐냐며 뭔 짓을 했길래 아무 말 못하는 거냐고 성화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동서와 서방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이어갔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버벅거리다가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고 다른 이야기로 이어갔다가 결국에는 서방님 내에 잔뜩 쌓여있는 빚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서방님과 동서의 무리한 코인 투자 빚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들통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모님은 물론 자기 딸을 믿고 염치 없이 이곳까지 쫓아왔던 사돈어른마저도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서 지금 해. 내가 알고 있는 너의 다른 투자 빚들도 같이 말해줄 테니. 이것들아, 너네가 해달란 대로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너네가 졌다는 빚이 투자 빚이었어? 미용실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것들아, 이 화상들아. 사돈어른은 옆에 앉아있는 동서의 등을 퍽퍽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부글부글 끓는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고 남편은 매서운 눈초리로 서방님을 노려보았죠.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어르신을 데리고 나가라고 매섭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더 큰 굴욕을 맛보기 전이라는 듯 우라통을 내고 있는 사돈어른을 모시고 집에 불이 나게 빠져나갔습니다. 한바탕의 소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서방님은 서울에 마련했던 상가를 급처한 뒤 다시 지방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도망쳐버린 서방님 내외가 참 부끄럽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학창시절부터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으로 말썽을 부리던 아들에게 대실망을 하셨죠.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곧 기운을 차리시고 일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서방님의 상황을 모두 전해 들으시고는 고등학교 때처럼 또 눈먼 돈을 해결해 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방님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벌고자 했던 욕심은 결국 본인이 수십 년간 갚아야 할 부채로 남게 된 것이죠. 어쩌겠어요. 본인의 욕심이고 잘못인 것을 지금이라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마음먹은 것에 기특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일이 있으므로는 시댁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갖은 연기를 하며 생쇼를 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발전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혼 소송을 벌여가며 시댁의 노후 자금을 탐내던 동서와는 아직도 잘 지내나 봅니다. 저는 아직 시부모님이 쥐어주셨던 돈 3천만 원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땀 흘려 열심히 번 돈으로도 아직 충분히 생활할 수 있기도 하고요. 소중한 시부모님의 마음을 나중에 더 좋은 일에 쓰고 싶기 때문이죠.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삶의 모양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저는 돈은 자신의 수중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일하지 않고도 억만금을 줄 수 있다는 망상을 실현시키려다 누구처럼 인생 쪽박차고 싶진 않더라고요. 모두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에 양만큼 담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의 말썽쟁이 서방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두 건강하세요.